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남수영입니다. 영화가 기록하는 모빌리티, 확장되는 시각, 회화와 영화라는 그 주제로 공간예술과 시간예술 사이의 어떤 이동성, 영화 이동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 영화 모빌리티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그죠? 프레이밍 사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카메라를 물론 들이댈 수도 있겠지만 카메라를 가지고 무엇을 찍을 것인지 그죠? 그리고 그것을 대상을 내가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 점검하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왼쪽에 나온 사진 같은 경우들. 그리고 더 크게는 공간의 시각적 경험을 제약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실제 그 우리의 비전에는 없지만 만들어 보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각형의 프레임으로 사실 이 모든 시야를 이제 좁혀버리다는 거죠. 제약을 시켰다는 거죠. 사각형의 프레임 안에서 이어지는 대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시각 경험으로서의 영화 이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리얼한지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영화 이미지의 사실성을 위해서 프레임을 활용해서 세계를 축소시켰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프레이밍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렇게 프레임이 다시면 틀이 생긴 것은, 틀이 있는 것은 영화만의 것은 아니죠. 사실 시간성이 없는 영화 똑같이 기술적으로 복제된 이미지지만 시간이 없는 사진,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사진이 대체했던 회화, 조형예술 중에 회화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런 프레이밍, 그러니까 프레임, 틀, 그죠? 액자를 그러니까 제한된 형태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르네상스 이전의 회화에는 대부분 어땠느냐면 우리가 이제 상징에 기반한 그림이라고 제가 여기 썼는데요. 네, 사실은 시각적 경험에 기반해서 그것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서구 회화는 오랫동안 시각적 현실이 아니라 상징과 알레고리적 의미를 담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레이밍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천장화이고 오른쪽에는 벽화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뭐 여기 벽화 같은 경우나 천장화도 어느 정도는 이제 구획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날 개념과 같은 이제 프레이밍은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대표적인 예가 은총이죠. 뭐 상징적인 의미, 뭐 비둘기가 무슨 의미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을 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담아낸 거죠. 여기.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현실 속에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유니콘도 막 그리고 그러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또 어떤 원칙이냐, 중요한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 적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까이 있는 것을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작게 그리는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기 전 회화들인 거죠. 그럼 원근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사실 원근법은 뭐 장치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명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원리는 존재하는 것이었고 항상 어디서 오느냐? 가장 직접적으로는 자연적 현상,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자연적 현상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조그마한 구멍을 이제 구멍이 있고 여기 어두운 방이죠. 카메라 옵스큐라는 어두운 방이란 뜻이죠. 어두운 방에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밖에 있는 빛이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오면서 반대편에 상을 맺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과학적인 현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쭉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떤 사진의 원천이 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여기에 외부의 이미지를 여기에 이제 담아내는 어떤 기술로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 르네상스. 다 뭐냐? 객관적인 시선에 지금 시작이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르네상스 회화의 당시 여러 가지 뭐 기록들 보면은 알베르티도 사실 마찬가지였지만 이거 카메라 옵스큐라 같은 거 있으니까 좀 많이 활용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원근법은 그리고 어떤 특징이냐면 사실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말을 했지만 색을 향한 창의 비유죠. 창은 항상 열려 있어요. 물론 이제 닫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거기 있어요. 창은. 그리고 거기를 우리가 항상 보지 않아도 밖에는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거죠. 아까 지금 요거랑 비슷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지 않아도 여기 이게 있는 거는 그냥 팩트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창이 여기에 열려 있다면 이 밖에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 창을 통과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팩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징은 원근법적인 시선이 경험적 시선이냐 아니냐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건데 사실은 이거는 아까 경험적인 영역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지만 원근법적인 시선 그 자체는 경험적인 시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거죠. 원리 어떤 시선이 발생하는 원리인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카메라라든지 창이라든지 내가 직접 보는 그 순간의 어떤 경험을 지시하지 않고 그걸 매개하는 그 지점이 있는 거죠. 창, 카메라 등등. 그래서 여기에선 이미 밖으로 향해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여기는 주관이 필요 없는 객관적 비전이다. 즉 창은 뭐냐면 내가 집에 방에 누워서 창밖을 보고 있으면 아, 그 창 너머에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창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보지 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그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시각과 아는 시각은 다른 거죠. 원근법적 시각은 아는 시각, 다시 말하면 공간화되고 머릿속에 좌표화된 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각은 가시적 이미지가 프레임 너머까지 확장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원근법적 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바쟁의 이론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영화가 아닌 다른 예술들과 영화가 공유하는 지점 그리고 또 차별화되는 지점들 살펴보면서 영화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들을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얘기한 이제 회화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요. 회화와 영화라고 하는 바쟁의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바쟁이 설명하는 게 회화는 한정적인 시선을 제공하고 영화는 확장적인 시선을 제공한다. 단순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구도화 시켰고 인용을 좀 해보자면 회화의 액자 프레임은 공간을 내부로 집중시키지만 영화 화면이 보여주는 것은 모두가 세상으로 끝없이 확장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액자는 구심력이 있지만 화면에는 원심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심력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센터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센터 보게 되는 거고 이거는 회화 영화뿐만 아니라 뭐 연극과 영화나 다른 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연극 같은 것도 무대를 보면 우리가 무대만 보고 밖을 보지 않아요. 안에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심적인 예술들에 관련된 부분이고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원심력 있다는 거죠. 사실 사진도 비슷한데 영화가 더 중요하죠. 화면에 원심력이 있다. 그래서 회화적인 과정을 뒤집어서 이제 화면을 액자 속에 넣게 되면 그림의 공간은 고유한 방향성과 경계를 잃어버리고 우리 상상 속에서 무한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회화 영화 중에 특히 회화 반고흐의 회화를 영화로 찍었던 어떤 작품을 설명하면서 잠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매체들 예술 매체들이 다 다양하게 나뉘어 있지만 사실 영화는 그 매체들을 다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해요. 아까 방금 전에 연극 얘기했지만 연극도 영화를 찍은 거 있죠. 드라마 뭐 다시 비슷한 방식인 거죠. 문학도 우리 영화화하죠. 여기 지금 회화도 사실은 영화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회화의 어떤 이미지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라오콘 같은 어떤 조각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가 영화를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영화는 사실은 되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매체라고 하는데 그 어떤 다른 매체도 다 영화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대신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특징들이 사라지는 거,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영화가 기존 예술들을 변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바쟁이 설명하는 여러 매체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회화 부분이긴 해요. 여기는 잠깐 짧게만 보면은 그냥 설명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본다면 이게 그냥 다 고흐의 사진인데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카메라를 이렇게 액자를 둘러가면서 만약에 고흐의 그림에 큰 풍경이 나오면 그 풍경의 일부를 여기저기 보여주는 이런 그림들인 거예요. 여기는 뭐 전체 보여주고 그 사람 하나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클로즈업식으로 지금 보여준 거죠. 네. 짧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클로즈업 보여주고 이런 게 영화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근데 그 시각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볼 때 그리고 제가 여러 사례를 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항상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파노라마 비전 당연히 뒤에 눈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고 우리는 제약되어 있고 어떤 공간에서든지 이 모든 시각적 정보를 내가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걸러요.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는. 사람이 3명이다? 사람 3명.
뭐 책이 5개다, 5개. 나한테 중요한 것만 지금 보면 돼요. 사실 이게 이미 선택적으로 우리가 감각을 본다는 건데, 영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는 선택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 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 시선은 우리의 경험, 일반적 경험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 이미 세계에서 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걸러서 보는데, 그 걸르는 게 뭐냐? 그 영화의 다른 테크닉이죠. 지금 클로즈업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불필요한 거 잘라버리고 이렇게. 사실 그래서 아까 그런 거 안 한 게 그냥 창 열린 창처럼 시네마토그라프적인 이미지, 영화 이미지는 다르죠. 여기서 지금 이제 사실 영화가 이렇게 지금 보여줬지만 막상 잠깐 우리가 지금 반고흐 이게 레네의 48년 그림이었는데 거기에 일부 이것도 지금 거의 그거예요. 그 큰 그림 중에 한 사람 얼굴을 클로즈를 한 거잖아요. 화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 마치 이 그림이 확장되어 있는, 지금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카메라가 여기를 보여주지만 이 옆도 있지, 이 옆도 있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원심력, 뻗어가는 원심력, 공간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림 하나 딱 있으면 더 이상 그 뒤에는 없는 거죠. 사실 한편으로는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회화하고 영화하고 비교해서 바쟁이 말한 것 중에 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이런 이미지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모이게 하느냐, 분산시키느냐, 확장시키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의미냐면 영화 이미지가 세계로 뻗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화면 이만큼만 보지만 사람이 요만큼만 보인다고 저 사람은 머리밖에 없나 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은 다 있죠. 다 있고 그 사람은 내가 오늘 보고 있는 화면에서는 집만 나오지만 저 사람 집 너머에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주 되게 또 뭐 상상의 공간일 수 있지만 항상 확대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사적인 공간, 판타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시선은 사실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한 알베르티 세상을 향한 창, 객관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필요는 볼 필요가 없는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계가 쭉 뻗어 있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만 봤지만 창이에요. 세계라는 창인데 바다가 여기까지밖에 없니? 아니죠. 쭉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쭉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큰 세계를 상상하고 큰 세계를 연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스칼 보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이제 바쟁이 회화와 영화라는 얘기 글을 썼지만 여기서 좀 또 다른 사례도 가지고 와요. 영화 회화라는 글에서 회화도 사실 그렇게 영화적인 거 반영한 회화도 있다 이런 거죠. 이제 바쟁이 말했던 것 같은 그죠? 회화의 프레임하고 스크린의 가리개 사이. 회화의 프레임은 액자죠. 스크린의 가리개라는 말은 뭐냐면 가렸을 뿐이지 그 옆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극장 가서 보시면 다 마스킹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뻗어나가는 건데 가리는 거. 이 개념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회화도 가능한 거죠. 사실 이거는 모더니즘 회화인 거죠. 그 이전 회화는 또 다른 원근법적 회화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회화가 이렇게 사진과 같은 뭐 이상적인 또 원근법을 담은 풍경, 영화적인 풍경 만들 수 있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회화는 속도, 영화가 할 수 있는 거 원근법적인 거 할 수 있는데 대신 속도는 못하죠. 지속되고 연속되는 것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셨던 사진 같은 것도 이제 원근법을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원근법적인 이미지가 되게 그 인위적이고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탈피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모더니즘 회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원근법을 중심으로 한 짧은 그 시각의 변천사를 짧게 요약해 보면 르네상스 이전에는 신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컸고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무슨 이제 상징 그림들처럼 중요한 거 보여주고 막 이랬죠. 그건 존재하는 실제하는 그림들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다시 인간 세계로 돌려서 풍경을 보게 하고 자연을 보게 했다. 인간도 보게 하고 이게 이제 르네상스부터의 회화인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적용됐던 것은 데카르트식의 원근법, 뉴턴의 광학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잠깐 봤던 것처럼 빛은 태양에서 와요. 빛은 태양에서 오고 빛이 도달하는 곳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은총이 됐든 뭐가 됐든 빛의 원천이 있어야 이 이미지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적인 방사, 광선이 어디에 도착하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죠. 예, 여기에 그 인간 세계를 보는 어떤 시선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게 데카르트과 연결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변화가 나온 것이, 이제는 구체적인 관람자의 눈에 지각된 빛. 그러니까 단순히 원근법은 이상화된 시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람자가 직접 본 거, 이거는 경험적인 시각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게 이제 인상주의 회화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혹은 다다음 시간에 더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인상주의 회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또 반응이 있냐면은, 세계로부터 신이 막 뿌린 빛이 도달한 어떤 지점을 일방향적으로 내가 하나의 조망점에서 쳐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예, 사실은 이제 세계가 나를 보는 느낌, 예, 나를 세계 속에 놓고 세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거는 이제 시선의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설명할 건데요. 현상학적 역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원근법에 대한 또 대응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점의 탈초월화, 왜냐하면 원근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어떤 몸을 가진 사람이 볼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체를 벗어나고 되게 초월적이고 데카르트 코기토처럼 존재하는 것인데, 이 초월화된 원근법의 시선으로부터 반대로 탈초월, 다시 말하면 제 신체화되는 거죠. 다시 경험적인 신체로 시선을 되돌려주는 것. 이게 공간적 재현을 넘어서 이제 시간의 재평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시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보는 이거는 순간성, 사실 시간성이 들어가는 개념인 거죠. 인상주의와도 연결되는 것인데, 이게 원근법의 쇠락과 연결돼 있다. 다 사실 모더니즘 회화와 연결되는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모더니즘 미술의 우리가 특징을 대표적으로 반시각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또 차후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19세기 시각체계는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쇠퇴해서 대표적으로 세잔느나 뒤선 같은 그 모더니즘 미술가들이, 화가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그 사조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아방가르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 그 어떤 예술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사 철학의 영역에서는 니체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 탈초월적 주체, 비이성적, 탈서사, 아방가르드의 배경, 신역사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반원근법적인, 다시 말하면 직선적이고 뭔가 나아가고 확장되고 이런 시선이 아닌 원근법적인 것은 이런 방식으로 뭔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짜여지는 거죠. 비정형. 형태를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이제 조르주 바타유의 개념인데, 폼리스 비정형의 어떤 예술적인 시도들을 몇몇 사례만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형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지금 미끄러짐, 저급함을 향함인데, 기본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술의 감각과는 완전 반대인 거죠. 우리가 잘 만든 예술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야 되는데, 비정형은 유를 없애고 다 이렇게 없애는 거죠. 형태를 없애는 것. 근데 이 형태를 없애는 게 어떤 특징이 사실 있냐면, 중력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모든 예술은 사실은 중력을 거스르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무용도 중력이 나를 잡아당기지만 최대한 위에 올라가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바타유는 모든 시스템을 이루는 인본주의의 토대를 흔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모든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아방가드로 연결되는 실험 예술의 특징들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선의 역전, 시선이 발전되는 방향을 뒤집는 개념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전시에 됐던 작품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만초니의 예술가의 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 안에 똥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흘러내리는 아스팔트, 예, 이것도 다 여기 흘러내리는 아스팔트, 이게 작품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냥 소개할 이 개념은 엔트로피이고요. 이게 이제 이런 방식, 사실은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없애고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허물고 사실은 소멸의 법칙이죠. 엔트로피는 소멸의 법칙. 모든 체계의 에너지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 내가 이 에너지를 100% 오늘 충전했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슬슬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앉아만 있을 거야. 해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엔트로피 법칙이죠. 어쨌든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저하되는 것, 모든 것이 불가항력으로 저하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러면서 물질의 내부에는 무질서 상태, 무차의 상태, 예측 불허가 연속적으로 증대해 간다는 것이 이 엔트로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바로 네거티브 무브먼트, 긍정형의 어떤 예술이 아니라 반대 부정형의 비정형의 예술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구 받침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흥미롭죠. 사실은 여기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구 받침에 이렇게 이름이 써 있고요.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지구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뭐냐면 이걸 뒤집어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받침이고 이제 지구가 여기 위에 얹어져 있다는 개념인 거죠. 사실 상황은 뒤집는 거예요. 뒤집기와 역전, 사실 우리가 계속 만들고 꾸미고 확대시키고 하는 것들과 더 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그러면 이제 흘러가는 것을 담을 수 있고 포착하고 모든 확장하는 것, 아니면 오히려 놓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영화 속에서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근법의 쇠퇴로 인해서 이어져 나온 예술사적인 여러 가지 실험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